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학 개론 기초입문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대목은요, 부동산학 강론 중에서 부동산 시장론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반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완전 불완전 시장 양쪽 모두를 학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라든지 내용을 정확히 학습하고 이해하신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불완전 시장이 나온다면 반대로 뒤집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의 분량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해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의 품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이 같을 때 우리는 동질품이 거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또 동질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하나의 가격만이 형성된다는 원리를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질품이나 일물일가의 법칙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불완전 시장이 나왔는데 그 문장 속에서 지문 속에서 동질품 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 적용이 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진입, 들어오는 장벽, 장애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오거나 시장에서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입장을 바꾸는 걸 생각해 볼게요.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이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진입 장벽이 없다면 불완전 시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시장에 진입할 때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참여자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수밖에 없지 않냐 얘기입니다. 세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남들도 알고 있다의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남들도 다 알고 있다면 그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면 가치가 없는 정보를 얻고자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불완전 시장은 거꾸로 뒤집으니까 불완전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공개된 정보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공개되지 않았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말은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지금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수한 정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즉 우수한 정보란 말은 가치가 있는 정보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남들은 그 정보를 모르는데 나만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만큼 남보다 많은 이익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예컨대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면 그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동이 개발된다는 정보는 나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개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가볍게 구분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지금 부동산 시장 나와 있죠? 자, 부동산 시장의 뜻, 의의와 기능, 특성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의 부분은 있는 그대로 외워두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의 부분은 출제자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의 의 부분은 누가 출제하더라도 이렇게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죠. 한번 읊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이란 양과 질, 위치 등의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인 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장 자체가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부분은 있는 그대로 기억해 두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더불어 기능과 특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출제 패턴이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의의와 기능은 어떤 것들이 의의에 해당이 되고 무엇들이 부동산 시장 특성에 포함이 되는가, 종류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가끔 가다가 내용도 물어보는 지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종류로서만 외워두셔도 절대 나쁠 이유가 없어요. 일단 부동산 시장 기능은 암기법상 암기법 이용하면 되거든요. 맨 앞글자 따면 정량자고가가 돼요. 정량자고가 원래 교환 기능인데 암기법을 만들다 보니까 고가 됩니다. 정량자고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암기법의 일종일 뿐이고 제가 쓰는 방법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쓰는 어떤 암기법에 속하는 거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암기법에 해당이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러면 암기법이 정량자고가 5글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성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앞글자 따면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이런 식의 암기법도 있는데 어차피 암기법은요. 기본 수업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시장 특성이 있지만 이 중에서 내용까지 물어보는 대목은 2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거래의 비공개성, 두 번째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목 그대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정보, 그 부동산의 거래 정보가 비공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죠. 거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노출되지 않는다면 정보 수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또 정보 수집의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겠죠. 이 부분을 예쁘게 포장하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수집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급 조절의 곤란성 부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수급이 뭐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는 거죠. 부동산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의 왜곡이 무슨 뜻이냐?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이 1억짜리래요. 1억짜리다. 그 말은 값어치가 1억의 가치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1억짜리 물건이 시장에서 2억에 거래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값어치는 1억짜리인데 거래될 때 지불한 금액인 가격은 2억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요? 가치는 1억인데 가격은 2억이 되겠죠. 그럼 가치와 가격이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가격이 왜곡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린다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가격의 왜곡, 이 말은 무조건 단기에 나오지 장기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여과라는 말이 있는데 주택여과는 다른 말로 주택순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뜻이 뭐냐? 어떤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득이 다른 계층의 주택으로, 집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린 뭐라 그런다? 주택여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여과는 크게 상향여과와 하향여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목을 잘 보세요. 어차피 한자에서 상의 반대가 하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예측하는 거예요. 구분상 상향여과, 하향여과 나뉘어지겠지만 어차피 상향의 반대가 하향일 테니까 내용도 정반대이겠구나.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개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상향여과가 뭐냐면요. 자, 저소득층, 다른 말로 하위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 또는 하위계층의 사용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택이 수선 개량을 거치면 집을 고치게 돼.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집을 고치게 되면 수선 개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식적으로도 집을 고치기 전보다 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주택의 질이 올라가겠죠. 맞죠? 그럼 주택의 질적 수준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의 주택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상향여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향여과는 반대니까 원래 고소득층, 다른 말로 상위 계층의 사용주택이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전혀 집을 고치지 않고 방치했다. 집을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수선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고급 주택이었고 고가 주택이었다 할지라도 집을 고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놓게 되면 당연히 그 집의 주택의 질적인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 주택의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결과 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하향여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말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가볍게 정리해 볼까요? 고급 주택 또는 고가 주택이 수선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집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보다 낮은 계층 저가주택, 저급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이 하향여과고요. 뒤집어서 저급주택, 저가주택이 수선 개량을 거침으로써 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 상위 계층, 다른 말로 고급주택,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상향여과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주거분리가 있네요, 여러분. 주거분리. 근데 주거분리의 뜻이 뭐냐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 떨어져 위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지역이 있을 때 잘 사는 동네가 있다면 못 사는 동네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처럼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주거분리는 왜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 이 말들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왕이면 좋은 영향을 받고자 잘 사는 동네 근처에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맞죠? 또 뒤집어서 이왕이면 안 좋은 영향은 받고 싶지 않으니까 못 사는 동네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거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이왕이면 잘 사는 동네 근처에 살려고 하면서 못 사는 동네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자 한다. 이게 주거분리의 의미란 말이죠. 이럴 때 이 주거분리의 뜻을 좀 더 예쁘게 포장하면 나중에 정책론 가서 구체적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외부 효과란 말이 있어요. 근데 외부 효과는 외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언급했어요. 좀 더 구체적 내용 설명은 정책론에 가서 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은요. 좋은 영향은 정의 외부 효과, 안 좋은 영향은 부의 외부 효과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요. 주거분리 얘기하면서 우리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사는 동네 근처에는 살려고 하겠지만 못 사는 동네에서는 멀어지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죠. 이해하셨죠? 그 말을 좀 더 우리 출제가 되는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주택 소비자들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 하는 동기에서 주거분리가 발생한다라고 출제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 어렵죠. 처음 들어봐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자주 반복하고 학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자마자 OX가 나올 정도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또한 여러분 이런 주거분리 현상은 앞에서 보셨던 여과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 설명은 기초인문이 아니라 기본이론 수업 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분리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고가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며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가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될 것이다. 이것도 대단히 빈출, 자주 반복해서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장만 놓고 보면 뭔가 있어 보이고요. 뭔가 대단히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이해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고 그 반대편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더불어 이 가운데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편의상 경계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계지역도 굳이 A와 B 부분을 나눠 본다면 이 A 부분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쉽게 말하면 잘 사는 동네 근처에 위치하는 거고 B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하다, 다른 말로 못 사는 동네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여기에 요 A 동네에 저가주택, 뭐 저가주택을 여러 개로 말해요. 뭐 저급주택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의 사용주택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지만 다양한 문장 표현은 나중에 익히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잘 사는 동네 근처에 저가주택이 위치해 있다면 이 저가주택은 잘 사는 동네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좋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원래 이 주택의 값어치보다 집의 가치보다 비싼 값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비싸다는 점에서 할증된다, 할증 거래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반면에 요 B 동네는 못 사는 동네,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에 인접하죠. 맞죠? 그러면 못 사는 동네에 가까운 B 지역에 고가주택이 위치해 있다면 이 고가주택은 못 사는 동네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원래 주택의 값어치보다 싸게 거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 싼 값에 거래된다, 할증에 반대니까 할인 거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잘 사는 동네 근처의 저가주택은 좋은 영향 받기 때문에 집의 값어치보다 비싼 값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반대로 못 사는 동네 근처의 고가주택은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래 집의 값어치보다 싼 값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것을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으로 바꿔보면 조금은 고급진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읊어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가주택은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하여 할증되어 거래될 것이며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고가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하여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교과서적 표현 또는 실제 문제에 나오는 지문으로 말씀드린다면 되게 복잡해 보이고 뭔가 좀 깊숙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해석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잘 사는 동네 근처의 저가주택은 좋은 영향 받으니까 보다 비싼 값에 거래될 수 있고요. 못 사는 동네 근처의 고가주택은 안 좋은 영향 받기 때문에 보다 싼 값에 거래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간결하고 깔끔하고 분량이 적은 수업을 선호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들을 땐 되게 쉽게 이해가 되고 양도 적으니까 깔끔한 느낌 받습니다만은 실제 문제를 접해 보았을 때는 문제가 안 풀려요. 왜? 문제는 그렇게 지문이 간단하게 만만하게 쉬운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을 하나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불량주택이 나오는데 주택이 불량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낮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질적 수준이 낮은 주택을 불량주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뭐 판잣집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라도 수준이 낮은 판잣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요? 맞죠? 그런데 왜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판잣집에 살 수밖에 없을까?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불량주택의 문제는 낮은 소득 수준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낮은 소득이 문제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때려 없애는 게 대책이 아니라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정도로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 시장이 나와 있네요.
효율적 시장의 뜻도 보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 가치는 쉽게 말하면 물건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효율적 시장이 어떤 뜻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뉴스 시간에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개발된다. 이 정보가 공개됐어요. 발표됐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뉴스를 들었던 곰돌이가 아이고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어떤 주택이나 땅을 미리 매입하고 있다면 그만큼 개발 이익이 발생할 거고 내가 돈 좀 벌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재빨리 상계동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 겁니다. 띠링띠링 누구세요? 예, 광고를 보고 뉴스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중개사분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를 어쩝니까? 벌써 상계동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뉴스 시간에 상계동 일대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그 새로운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계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이미 올랐슈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그 물건의 가격 속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 뭐라 그래요? 효율적 시장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그 공개되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정보는 그 정보의 공개 시점에 따라서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때 미래 정보는 다른 말로 내부 정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결론. 이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중에 무슨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과거 정보건 현재 정보건 미래 정보건 간에 가치에 반영된 그 정보로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가치에 반영된 정보가 있겠죠. 그럼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개념을 정확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일단 약성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거든요. 그럼 예측하건대 그래?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으니까 그렇다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준강성, 강성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근데 무슨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 약성,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된 시장 준강성, 그리고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된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구분만 지금 하시고요. 어차피 기본이론 수업 들어갈 때 마르고 닳도록 배우게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효율적 시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대이론 부분이죠. 지대이론. 근데 원래 지대의 뜻이 뭐냐면 어떤 땅을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바로 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수요 공급 경제론 배울 때 뭐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말 들어봤던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럴 때 문장 속에서 일정 기간, 기간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대의 뜻을 얘기하는 문장 속에서도 일정 기간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가 지대이다 보니까 지대는 당연히 유량 변수 또는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토지의 가치가 지가거든요. 우리말로 땅값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땅값 자체가 비싸다면 그 비싼 땅을 이용하는 대가 역시도 비싸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죠. 땅값이 비싸면 그 비싼 땅을 이용하는 대가도 비쌀 수밖에 없다. 맞죠?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합니까? 지가, 땅값이죠. 지가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지대도 상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걸 예쁘게 포장하면 지대와 지가는 비례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 여기 보면 지대 논쟁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논쟁은 쉽게 말하면 말싸움 했다, 말로 다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면에서 예측해 봅니다. 논쟁이 뭐죠? 싸웠다, 말로 싸웠다 했던 맞죠? 그럼 말로 싸웠건 몸으로 싸웠건 싸웠다면 어떤 의견이 생각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뜻입니까? 정반대 다르다는 뜻입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싸웠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전학파의 주장과 신고전학파의 주장이 반대이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도 고전학파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그 내용을 거꾸로 뒤집기만 하더라도 신고전학파의 주장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다른 건 나중에 보시고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남는 떡고물, 불로소득인 잉여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신고전은 지대는 잉여가 아니다, 남는 떡고물이 아니다, 생산 비용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대의 성격을 잉여로 본 게 고전이고 생산 비용으로 인식한 학파가 신고전이다 라고 구분해서 나중에 비교만 하신다면 역시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대이론 나와 있는데요. 지대론은 크게 차액지대설, 리카도가 주장한 차액지대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절대지대설, 튀넨이 주장한 입지지대설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물론 본 수업에 들어가면 무슨 파레토 지대라든지 마샬의 준지대,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주장에 대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출제 빈도나 비중으로 따진다면 이 세 가지 지대론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정답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차액지대설이죠. 차액지대설. 근데 차액의 의미가 뭐냐? 어떤 금액과 다른 금액의 차이를 차액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세 가지 요소를 지대 발생의 요소로 제시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르다. 또 비옥한 토지는 양적으로 제한돼 있다. 세 번째,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 세 가지를 지대 발생의 3요소로 제시한 학자가 리카도예요.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수학체감의 법칙이란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출제자가 야, 수학체감의 법칙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비옥도란 말이 나오거나 수학체감의 법칙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문제의 정답은 이미 차액지대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학습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옥도가 높은 땅이 있다면 비옥도가 낮은 땅이 있거든요.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기름진 땅이 있다면 기름지지 못한 척박한 땅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비옥도가 높은 땅을 우둥지라고 말하고요. 비옥도가 낮은 땅을 열등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기름진 땅을 우둥지, 기름지지 못한 땅을 열등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등지 중에서도 가장 비옥도가 낮은 땅을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카도의 주장은 뭐냐면 가장 비옥도가 낮은 한계지를 기준으로 지대는 보다 비옥도가 높은 땅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예상문제 풀어보잖아요. 어떤 구체적이고 깊숙한 이론의 학습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비옥도, 수학체감 이런 단어 몇 가지만 알고 계셔도 정답을 구하는 때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리카도 입장에서는 한계지에선 지대 발생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주장과 정반대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죠. 왜 그런가? 일단 리카도와 튀네는 고전학파인데 마르크스는 신고전이에요. 그럼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간에 다툼이 있었다. 왜 다퉜을까? 주장이, 생각이 정반대이니까. 따라서 결론, 고전학파인 튀넨과 리카도는 주장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튀넨이 됐건 리카도가 됐건 한계지에서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 발생 안 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말과 정반대의 주장이 뭘까요? 한계지에서도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해 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뭐라고 하냐면 지대는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비옥도가 아니라 뭐다? 토지를,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로 이미 지대는 발생한다는 주장이 마르크스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어떤 땅이 있어요, 여러분. A라는 땅이 있는데 굉장히 비옥도가 낮은 땅이에요. 비옥도가 낮은 땅이다. 그런데 이 비옥도가 낮은 땅조차도 이 토지 소유자가 곰돌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땅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곰돌이가 뭐라 그래요? 저 여보세요. 그 내 땅을 사용하려면 대가를 내시오.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내 땅 못 써.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비옥도가 낮은 땅을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요구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선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선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르크스는 토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대는 발생하므로 가장 비옥도가 낮은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르크스의 주장은 이거예요. 아무리 비옥도가 낮은 척박한 땅일지라도 땅 임자가 내 땅을 이용하려면 대가를 내시오 라고 한다면 대가를 안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게 남의 땅이니까 그 사람 땅이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 말을 예쁘게 포장하니까 토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대는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비옥도가 낮은 한계지에서도, 다른 말로 최열등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는 주장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튠헨 나왔죠. 튠헨의 주장을 입지 지대설 그러는데, 입지는 다른 말로 위치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전단지에서 예컨대 곰돌이 아파트가 상계동에 위치해 있다, 입지에 있다, 이 말은 상계동에 위치해 있다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입지는 곧 위치와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위치자를 썼느냐? 튠헨 이런 말을 해요. 야, 비옥도가 같다 할지라도 땅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땅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므로 위치지대설, 다른 말로 입지지대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똑같은 땅도요, 대로변에 위치한 땅과 골목 안쪽의 땅,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땅의 값어치가 같습니까? 달라요. 왜 똑같은 땅인데 값어치가 달라지느냐? 위치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주장했던 리카도하고 뒤에서 주장했던 튠헨의 차이가 뭐냐면,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고 한 반면, 이걸 덧붙여서 튠헨은 비옥도 이외에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위치 지대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식으로 기출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튠헨은 위치를 중시했다. 이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튠헨의 지대 공식을 잘 보세요. 지대 공식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값인데, 이 지대 공식을 외우는 암기법이 뭐냐면 아짐의 생수주세요. 아짐의 생수주세요. 이게 뭐죠? 아짐의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값이다. 이런 측면에서 암기법이 아짐의 생수주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지대 공식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대 공식상 아직 매상고, 생산비, 수송비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를 보게 되면요, 생산비와 수송비는 빼는 값이죠. 맞죠? 그럼 성격상, 공식의 구조상 생산비가 증가하거나 수송비가 늘어나게 되면 빼는 값이 많아져요. 맞죠? 그럼 빼는 값이 많아지면 지대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빼는 값이 많아지면 빼고 남은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맞죠? 자, 그럴 때 이 부분을 예쁘게 바꾸면 튠헨의 지대 이론에 의하면 지대는 생산비 또는 수송비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생산비 올라가요? 지대 작아져요. 수송비 늘어나요? 지대 낮아지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 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지대론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 나와 있죠. 도시 공간 구조론도 우리 시험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빈출 대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 땅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다? 나오는 지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거의 비슷한 문장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숙한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 없고요. 어떤 지문이 나오거나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누구의 무슨 이론이 답이다는 정도의 학습만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학습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